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병직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좌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 시간을 지키고 시작과 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종료된 지 지금 한 50분이 지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퇴근길 교통지역을 최대한 좀 피하실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션의 주제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안짐식의 경우에도 연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안정비계획에 따라서 일반 재정으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R&D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보완하고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 플라스틱이 처음 발명됐을 때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경이로운 작품이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개발할 때 이렇게 됐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플라스틱의 역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그 실생활과 어떤 이런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풍력 발전이죠. 신재생 에너지 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기온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60도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데 그만큼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풍력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기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질문을 플로어에서 한 두 분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한 분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 행사는 테크 행사니까 기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정현 박사님, 네 가지 플라스틱 수거 솔루션들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네 가지가 정량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선박 1톤당 1시간당 몇 킬로를 수거한다, 또는 에너지 얼마당, 선박 에너지 얼마당 1시간 얼마 수거한다, 또는 전체 선박의 코스트 대비 10,000불 또는 10만 100만 불당 그 시간 얼마 코스트, 이런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에릭 아랜드 부회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시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해상 풍력이 2023년 5년 부동력이 새로운 바틀렉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테크니컬 바틀렉으로는 그리드하고 연결성 문제나 송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새롭게 터빈의 용량이 커지면서 상당히 증폭이 되면서 그 터빈의 어떤 효율성이나 어떤 다른 문제의 어떤 바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양 쓰레기 처리 선박을 건조하면서, 물론 이게 해수부와 산업부로 공동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사업 계획서나 이런 목표상의 수치가 정량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5톤에 대한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탑재되는 연료전지 용량이라든지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열분해하는 용량 등이 다 나와 있고, 초도에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들이 탑재되었을 때 선박 제어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선박 건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사실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 해상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동결해서 파쇄하고 걔네를 열분해해서 가스화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고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들고 자원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선박에서 일원화되는 기술들, 그러니까 통합으로 구현될 수 있는 걸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다 이제 처음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니 제안서상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물론 목표치를 맞추어서 다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선박 건조, 지금 건조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직 선박 건조 계약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들은 제가 지금 선박 건조가 계약이 되고 나서
그때 결정이 좀 확실하게 되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렌즈 부회장님.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이 윈드 터빈이 크게 어떤 규모가 커지면서 어떤 여러 가지 바틀렉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윈드 터빈이 점점 커지는 것은 일단 비용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효율성 문제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런 풍력 발전소를 예를 들어서 1000메가와트짜리를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10메가와트 그리고 50메가와트 터빈 등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 윈드 터빈의 크기가 커지면 용량이 커지면 그 숫자는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해상에서의 활동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적은 수의 선박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전력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경제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동시에 이 윈드 터빈의 크기가 크게 되면서 어떤 구조적인 영향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폰데라에서도 저희가 이 모터 파워 설치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40메가와트를 이 로터의 크기를 약 30m 정도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 풍력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드 터빈이 한 65%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효율적인 터빈 그리고요. 특히 풍속이 굉장히 높은 경우, 특히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효율성도 있겠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윈드 터빈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이것이 어떤 새라든가 아니면 생태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풍력 발전소를 설치를 할 수 있대. 그 터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용량이 예를 들면 10메가와트 이하여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윈드 터빈의 숫자를 또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경에 대한 영향을 또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I hope I answered.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의 하나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저거 말고 연안 취직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었는데요. 그거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겁니다. 네,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침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태선 박사님. 예.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는 현재 연안 침식을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투자와 그리고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외력이 증감에 따라서 여러분 기사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노을성 파랑이라든지 이런 그 외력이 증감에 따라서 침식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부분 지금 그 하천에는 댐 이런 그 모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래 공급은 안 되고 외력은 세지고 하다 보니 이제 연안의 모래라고 하는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침식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안 정비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모래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외력을 줄이기 위한 방파제나 이런 구조물을 쌓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 해양공학의 입장에서는 연안 침식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그 구조물 중심의 공법들이 과연 최선의 설계를 하고 있는가? 과연 저런 구조물들이 아까 제가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그 울진 봉평에 있는 그 구조물들이 과연 왜 지어졌을까? 네, 해안선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저 구조물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침식이 발생하니까 그 앞에다가 어떤 구조물을 놓고 그 구조물이 외력을 줄여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지금 지나고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공법을 한다든지 또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면은 그 구조물 또는 그 공법으로 인해서 어떤 해안선이 만들어지는가 또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표 해안선 또는 이제 관리 해안선을 설정을 해서 이런 침식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 좋은 발표해주신 김장현 박사님, 그다음에 강태순 본부장님, 그리고 멀리 네덜란드에서 아렌즈 부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